자, 오늘 보면 여당이 지지율이 추락을 해서 야당의 일부 가상 대선 여론조사에서 역전당했. 정당 지지율은 야당하고 차이가 0.8%밖에 안 난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대가 더 높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노무현 정권 때처럼 막판에 그냥 힘을 못 쓰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베레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전략이라는 게 지금 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전략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가만히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 이득을 보기도 하겠지만은 반드시 반대파한테 꼬리를 잡혀서 끌려 내려가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짠 게 이득을 보지는 않지만은 끌려 내려가지도 않겠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상대가 못해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반사 이익만 보는 게 낫지, 여기서 나부되면 또 옛날 꼴로 추락한다.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버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X 나게 버틴다 말을 존버라고 이야기하는 존버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미통당이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미통당 지도부는 어제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무리하게 나서서 문을 비판하고 이러다가 또 실수하기보다는 여당이 스스로 정책 혼란으로 무너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만히 전략,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열리는데 전당대회도 안 가고 후보 수락 연설도 화상으로 하고 전당대회도 외신도 안 부르고 아직 조그맣게 하겠다. 그래서 후보가 전당대회에 가지 않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자 몸조심 하듯이 가만히 전략을 구사해서 깜짝 쇼는 없다. 그러면서 부통령 선정도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야당이, 미국의 야당이 부통령을 빨리 발표해 갖고 이제 쇼를 해서 시끄럽게 끌고 가는데,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고 코로나가 덮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갉아먹을 일만 하지 말고 요대로 굴러가자. 사실 미국 경선 초반이던 작년 말쯤에 바이든이 저거 대선 후보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들의 우크라이나니 여러 가지 의혹도 등장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후보 자체가 매력도 없고 특징도 없고 노쇠하고 바이든은 끝났다. 자,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외부에서 정리해줘서 그냥 저절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는 또 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끔 광고하는 것 외에 본인 집에서 몇 주간 틀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대선 광고비가 지금 트럼프의 2배인 2.8배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저 가만히 전략도 정말 독특한, 미국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가만히 전략으로 성공해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기가 찰 정도로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다. 하나 최근에 희한한 거는 여당이 국회의 상임이나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무슨 짓을 해도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 법부터 뭔 짓을 해도 미통당은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몸싸움 직전까지 흉내라도 내고 화면이라도 노출해야 될 건데 그냥 조금 떠들다가 통과시키려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전부 그래요. 상임위도 그러고 법사위도 그러고 본회의에서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미통당은 사실상 여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당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고, 또 하고 난 뒤에도 크게 비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독재를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너네들한테 협력치 않겠다.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미통당 안에서도 이렇게 당하고 이게 야당이냐, 뭐 장외 집회라도 하자,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통당은 그야말로 여당의 자극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투쟁도 안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랬는데도 저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데는 이유가 대체로 있어요. 가만히 전략을 사후적으로 가만히라고 만드는 거지, 정말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뜻이 있어서 저렇게 전략을 짜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은 계획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획이 뭐냐? 여당을 자극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항의하는 척하고 다 해주되, 그러면서 여당 지지가 내려갈 때까지 쟤들을 너무 자극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좀 숨어 있자. 그러면 저들이 지지가 내려오고 문재인 지지가 떨어지고 정당 지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보고 개헌하자 할 거다. 지금 보면 추경, 법안, 인사청문회까지 전부 단독으로 다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76석의 18개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했고, 마음먹으면 한다 하니까 되더라고 아직도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 조정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여당의 통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안이 올라 있으면 우리 새로운 안을 냈다 해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시간을 끊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개헌 빼놓고는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 개헌 빼놓고는 다 해봤으니까 개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지요. 그런데 수도 이전을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을 바꾸지 않고 국민 투표를 하지 않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하려면 수도가 세종시다라는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국민 투표를 하든지, 이 세 개 중에를 하나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걸 피해가려면 수가 이제 딱 하나 남아있다는 거야. 뭐 이 세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부동산으로 꼬여있고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개헌을 갖다가 수도 이전을 핑계로 던지고, 근데 개헌 안에다 수도 이전 하나만 넣으려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하기 위한 핑계의 속성이 있다. 여건도 알고 던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이전을 한다고 던지면 야당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서로 암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 하면 너구리 하듯이 수도 이전 하니까 야당이 개헌에 적기가 왔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야당 내부에서 정진석 같은 사람은 개헌으로 지금 이 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야의 모든 문제를 완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은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으로 완성해야 된다. 여당의 국민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치게 될 수도 이전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지역구가 세종 옆인 바로 공주지요. 그래서 또 평소에 정진석은 미통당 내부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고 지난번에 개헌 서명을 했던 23명 안에도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미통당의 당 외에서도 지금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당 일각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더한 패키지 개헌론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이에 따라 개헌 대상으로 다뤄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 더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합당 내 몇몇 중진들은 20대 국회 때 여권 주도의 국민개헌 발안에 개정안에 그 서명을 했죠. 총 한 31명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 최종적으로는 23명이 했죠. 처음에 개헌 발의를 한다 할 때는 31명이 있다고.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있고 또 미통당의 당론도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에 지금 촉이 꽂혀 있습니다. 당론 채택돼 있어요. 그래서 미통당이 생각하는 안이 수도 이전보다는 얘들은 한마디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생각하고 있고, 자, 여당은 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당이 뭐 수도 이전 갖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도 이전한다고 여당이 또 짜다로 뭐 좋을 일이 뭐 없겠어요. 그거 갖고 부동산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것들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도 수도 이전으로 부동산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수도 이전을,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차마 개헌하자라는 말을 대놓고 못하니까 수도 이전을 던지니까 야당이 당연하게 수도 이전 하려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도 하자. 요렇게 나오니.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하자. 이제 요런 식으로 끝내고 행태로 가려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의 내용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지금 개헌에 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노무현 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다가 대선에서 지고 뭐 이러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인데 쟤들은 행정수도를 들고 나와서 까딱 잘못하면 또 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거지. 문이 아마 이낙연이 당선되면 이낙연을 앞세워서 여당 대표가 되잖아요. 이해찬이하고는 아마 미통당이 같이 앉아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기가 싫을 거예요. 이해찬이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 뭔 그런 야당이 그런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나 신경 쓰고 그래요. 이렇게 욕 한마디 먹어버리면 망신살이 하늘같이 뻗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하고는 지금 상대하기 싫을 거고 너글너글한 이낙연이가 여당 대표가 되겠지요. 되면 이낙연이하고 이제 개헌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김종인 간의 협의가 생길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야당과 소통을 하겠다, 뭐 수도 이전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 하면서 김종인이 문가리우스와 회담을 하는 순서가 될 거라고 봐요. 이낙연의 중재로. 그래서 이낙연, 김종인, 문가리우스 이 세 사람이 회담을 하면서 그때 김종인이 이제 개헌 문제를 이낙연 중재하에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문이 합의한다면 나는 뭐 그것도 좋다라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말을 운을 띄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판은 급속하게 수도 이전이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유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통당이 지지가 올라가니 뭐 미통당에 무슨 뭐 윤석열 지지가 올라가니 어쩌니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대선을 안 할 가능성이 큰데 당 지지가 올라가면 뭐하고 가상의 대선 지지율이 얼마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이 더운데 귀찮게 장외 투쟁을 한다든가 또 문을 굉장히 비판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쪽이 내려오고 이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올라가고 비슷해지고 아니면 역전되면 이제 문가리가 이낙연을 앞세워서 이쪽에다가 수도 이전 핑계로 개헌을 제안할 거고 우리는 수도 이전이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 개헌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문한테 물어보자고 청와대 이제 영수회담이 열릴 거고 영수회담에서 야당의 요구를 문이 못 이기는 척 수용하면서 문은 그때 이제 당신들끼리 국회에서 합의하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북이 급속하게 개헌 국면으로 내년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전에 급속한 개헌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저는 눈 뜨고 못 봅니다. 우리 앵그리 블루가 창당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개헌 반대를 주요 이슈로 내세워서 기득권 여야 좌우 세력의 담합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로의 본격적인 이동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고 봅니다. 그건 서민 대중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정경유착이 보편화된 부패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헌을 저지시키는 쪽으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